유수민의 뉴스 밑장 반갑습니다. 오늘도 혼자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영남지역 공천이 이번 주에 다 그러니까 윤곽을 드러낸 거죠. 전부 끝난 건 아니고 공천 배제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또 전하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 소식은 특별히 천용길 편집장과 저 몇몇 사람들이 녹음을 할 예정이에요. 저는 대구로 아직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녹음을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미래통합당 공천은 내일쯤에 아마 업로드가 될 것 같고 저는 조금 더 전반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지역 공천 결과가 나왔어요. 홍준표, 김태호 컷오프로 설명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김형호가 칼이 잘 드네요. 지난번 총선 때 2016년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생각하면은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리고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그때 그 김종인 씨의 말버릇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은, 민주당을 가리켜서 이 당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은이 아니라 이 당은. 그거에 대해서 뭐 이 당은이 잘못된 말은 아니죠. 근데 남의 얘기하듯이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자기 당이다라는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인사였다는 거죠. 2012년 총선 때도 미래통합당이 외부 인사로서 김종인 씨를 영입을 했던 거고 이게 아웃소싱 정당 정치를 상징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김종인 씨가. 그리고 뻑하면은 어떤 당이든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간에 공천 심사를 하고 이런 작업들을 다 외부인 인사들이 주도를 많이 했어요. 물론 당 대표나 지도부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긴 하겠지만 조국 씨도 그렇잖아요. 민주당 입당도 안 한 상태에서 공천이니 뭐 혁신이니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곤 했었는데 이제 김영호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김영호가 이제 국회의장을 끝나고 나서 정치에서 물러났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외부 인사에 가깝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래도 통합당에서 계속 정치를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천 물갈이를 내부적인 힘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 주소인 것 같아요. 민주당도 지금 공천 작업을 외부 인사가 주도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두 당 다 이제 외부 인재 영입부터 시작해서 2016년 총선 때 약발 떨어진 그런 것들을 이제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참 양당의 지지층 중에 자뻑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외부 영입 인재 누가 들어왔을 때 어벤져스가 영입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유권자들은 그런데 감흥을 느끼지 않아요. 그것도 삼김 정치 이후에 있었던 과도기적 현상입니다. 삼김 때는 외부 인재 영입 그때도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삼김이 워낙 카리스마가 강하니까 외부 인재도 굵직굵직한 사람이 돼요. 87년 대통령 선거 때 김영삼 통일민주당이 영입했던 정승화 장군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부터 해서. 근데 외부 영입 인재 아니라도 그때는 삼김의 대리전들이 다 지역구에서 펼쳐졌던 거기 때문에 그 지역구의 후보가 듣보잡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어느 당의 후보냐, 김영삼 편이냐, 김대중 편이냐, 김종필 편이냐 여기에 따라서 투표하면 그만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삼김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절대적인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이 사라진 자리에 외부 영입이라고 하는 그 총선용 이벤트가 있었던 거고 그것도 이제는 한계에 달했다. 내부의 힘으로 다들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호는 미래통합당 내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 겪어왔던 지금까지의 총선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당이 승리한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 사이에 이제 홍준표, 김태호가 공천 탈락을 했는데 홍준표는 저도 예측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홍준표는 창원 성산에 나가게 될 거다. 혹은 경남 양산 을 지역에 나가게 될 거다. 이거였고 홍준표가 이제 밀양, 창녕, 함안 뭐 그쪽에 나가려고 하다가
양보를 했잖아요. 자기 딴에는 절충안 타협안으로 양산 을에 나가겠다. 거기서 딱 절충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닌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경남 지역에서 홍준표, 김태호 같은 거물급 인사를 굳이 공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미래통합당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남 지역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해요. 지난 총선 때, 지방선거 때죠. 2018년 지방선거 때 경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직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제가 경남 지역에서 당시에 방송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요. MBC 경남의 소수 의견이라고. 이 방송에 저하고 같이 출연했던 분 중에 한 명이 리얼미터의 권순정 실장입니다. 권 실장이 대기실에서 경남 지역의 기자나 작가, 거기 기자는 없었구나. 작가, PD 이분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리얼미터 조사를 경남 거를 계속 선거 끝나고도 했는데 갑자기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확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남 지역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 그건요. 무슨 일이 없어도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강세가 지방선거 때 예측이 되던 시절에도 경남 지역에는 자신을 중도파라고 대답하는 응답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민주당이나 통합당 둘 중에 하나를 찍어서 지지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스윙 보터라고 하죠. 스윙 보터 하니까 갑자기 스윙박이 생각납니다. 요즘에 스윙박이 다시 정치판의 화두로 떠올랐는데 스윙박이 뭐냐? 그네, 스윙, 그네박. 지난 지방선거 때 결과를 보고 경남 도민들이 야 자유한국당 심판했다. 엿 좀 먹였다. 근데 민주당이 또 여당이기도 한데 지역사회에서 강세를 보이면 견제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다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간 거예요. 그 추세로 봤을 때는 이번 총선은 경남 지역의 민주당이 대단히 힘들어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그 유권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이 패턴을 개무시한 것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지지층. 이 얘기는 이따가 또 할 텐데 어쨌든 간에 경남 지역은 김태호나 홍준표가 지역구 후보로 안 나가도 이길 수 있고 이 사람들을 수도권으로 내보내는 게 전국 총선 판세에 더 유리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거든요. 이게 영남 지역의 공천 물갈이가 영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국 판세를 위해서 특히 수도권 판세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도권 유권자들은 호남이나 영남 상황을 봐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이라는 곳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 중에 수도권 출신이 없잖아요. 다 영남 아니면 호남입니다. 충청 없었고. 왜 그렇느냐? 이게 수도권이라는 곳은 영남, 호남 출신을 포함한 비수도권 출신 인구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판에 어떤 승부를 결정하는 그 역할을 할 뿐이고 그리고 다만 이제 수도권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분이 많은 것 뿐인데 처음부터 수도권에서 어떤 바람을 일으키지는 않거든요. 잘.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미래통합당 공천 꼬라지를 보고 수도권에서 또 유권자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결정하는 참고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김태호, 홍준표는 수도권 나가라는 요구를 쌩 깠고 그렇다면은 괘씸죄도 걸렸을 겁니다. 나가리! 확 잘라내는 거죠. 전시 효과도 있고. 그런데 이제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어떻게 되느냐. 김태호는 높다고 봐요. 홍준표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김태호가 지역구 변경을 전혀 하지 않고 계속 개겼잖아요. 이거는 홍준표 같은 경우는 홍준표하고 딱 비교가 되는데 홍준표는 무소속으로 나가려면 양산을은 안 됩니다. 양산을은 경남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고 경남 도지사를 했던 김두관 의원이 출마를 했어요.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양산을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통합당 표를 갈라먹고 결국 통합당 후보와 본인 모두가 패배하는 김두관만 좋은 선거를 만들어주는 이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무소속이 통하려면 미래통합당의 표밭이 압도적으로 넓은 지역이거나 또 농어촌 지역이거나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려면 최근까지 선거운동을 했었던, 옮기기 직전까지 했었던 밀양 그쪽에 버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면 글쎄 그 또 밀양이 공천이 조혜진 의원이 받았고, 조혜진 의원은 왕년에 유승민계였어요. 비박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는 뭐 친박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승민하고 또 궤하고 결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를 비운 것이 홍준표의 실수거나, 혹은 홍준표는 이제 통합당 공천을 받지 않는다면 이 선거에 나설 필요는 없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동안에 무소속 어쩌고 했단 말이 조금씩 나오긴 했는데 그게 협박용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동영 씨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정동영 씨가 전주 덕진에 무소속으로 그 탈당까지 감행하면서 출마를 했었던 적이 있죠. 2009년에. 그때 당선은 됐지만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당권을 못 잡게 되는 사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10년이었죠. 민주당 대표 경선 때 정동영 씨 2등합니다. 2등도 잘했다는 평가였어요. 워낙 그 사이에 당내 지지 기반이 훼손됐기 때문에. 1등은 손학규가 해서 손학규 대표가 됐죠. 그런 것처럼 홍준표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자칫하면 그 당선이 되더라도 통합당에서는 나가리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는 활로가 좁다,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아요. 무소속으로 나간다면 밀양보다는 대구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스타일을 구긴 거잖아요. 대구에 가려고 한번 이렇게 찝쩍거리고, 지난번에 대표 시절에는 대놓고 그냥 당협위원장 하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경남으로 튕겨져 나갔고, 경남 안에서 또 한 번 더 튕겨져 나간 건데, 스타일을 구기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홍준표가 사실 스타일 구기는 거 그렇게 겁내는 사람이 아니라서 쉽게 장담은 못 하겠고, 홍준표가 대구로 온다면, 대구 경북 이 TK로 온다면 뉴스미장 입장에서는 재미가 있어지겠죠. 김태호는 저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태호가 그동안 지역을 안 옮긴 걸 봤을 때는 여기서 내가 무소속으로라도 나간다라고 하는 암시였다고 저는 보고요. 감이 딱 오는데 어쨌든 며칠 지켜보기로 하고, 저가 이번 총선에서도 MBC 경남의 시사 라이브 불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합니다. 2회분까지 나갔어요. 이게 녹화는 아니고 생방인데, 그래서 경남 지역 총선 또 제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스미장 청취자분들 중에 다른 지역 것도 다뤄주세요 하신 분들은 이제 경남은 제가 일단 커버 가능하다. 그리고 혹시 다른 지역 청취자분들 중에서 지역 정치에 빠삭하신 분들은 한번 분석글들을 올려주세요.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방송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내용도 소개를 하고, 그게 특정 지역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충북, 광주 이런 식으로 그 권역에 해당하는 판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저도 이제 총선 앞두고 지역별로 공부를 해볼 예정이겠지만, 청취자 여러분들의 지성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검토를 해서 그걸 올려주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뭐 상품권이라도 드려야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경남 지역 공천 앞으로 뭐 그 선거를 또 다뤄보기로 하겠고, 경남의 김해을 지역은 민주당 쪽이 땡 잡은 것 같아요. 비행기 탈 때 갑질했던 김정호가 컷오프가 됐죠. 김해을 지역에. 그래서 민주당이 전략 공천할 예정인데, 여기에 통합당에서 장기표 씨를 내보낸다고 해요. 장기표 씨는 제야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이제 이부영, 장기표, 김근태 이렇게 해가지고 제야의 3인방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부영 씨는 조금 더 일찍 제도권 정치권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됐고, 김근태 씨는 조금 뒤에 따라 들어가서 됐죠. 근데 이제 둘이 갈라진 거는, 이부영 씨는 이제 반 DJ 쪽에 서면서 한때 한나라당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회의를 DJ가 창당할 때 따라가지 않았죠. 근데 김근태 씨는 국민회의 창당을 같이 했고, DJ하고는 당적이 그 이후로 갈라진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장기표 씨가 이제 가장 돋보이는 존재였는데, 이 사람은 개기는 걸로, 일단 당 밖에서 개기는 걸로 유명했었던, 게 마지막 제야 뭐 이런 별칭까지 붙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미래통합당에 갔어요. 이게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의 여집합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전략은
총선 전략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또 오늘 주제가 도출이 되는 건데 일단 장기표 씨 얘기를 마저 하면 이 사람이 뭘 해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 예전에 수도 이전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냈잖아요.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가 궤도를 수정해서 수도는 아니고 행정복합도시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기표 씨 쪽에서 수도 분할 반대 이렇게 딱 걸고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기표 씨가 뭐 하면 안 돼요. 장기표 씨가 민주당 후보인 적도 있었어요. 2002년 8월 재보선이 있었는데 당시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노무현으로 바뀌니까 장기표 씨는 이제 김대중 쪽하고는 같이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노무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민주당 주도 세력이 바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노무현 후보나 이 민주당 지도부 쪽에서도 장기표 씨 영입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그 소위 쓰리홈 게이트라고 김대중 정권 때 이제 아들들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여론이 안 좋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장기표 씨 뭘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 홍사덕 씨하고도 무지개 연대인지 뭔지 그 신당 창당하려다가 홍사덕 씨가 막판에 한나라당 가버렸어요. 혼자 남았죠, 뭐. 혼자 남아있다가 이제 민주국민당 갔구나, 참. 그 수구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정치인들하고 민주국민당 가기도 했었어요. 이거 굉장히 겉도는 인물인데 장기표 씨가 이제 최초로 거대 정당에서 정치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안 되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라서 민주당이 거저먹는 김해을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공천 얘기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대구 경북 지역 얘기는 내일 혹은 조만간 올라올 에피소드에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밌을 거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대구 경북. 다당제와 선거제도 2030년을 향한 정치개혁 가이드북 김수민 저 책이 나왔습니다. 이북이고요. 무료로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공유지대 이커먼즈 검색을 하시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금방 제 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료니까요. 줘도 못 보는 그런 사태는 없기 바랍니다. 현재 이제 총선 판도로 넘어갈게요. 요즘에 뭐 개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극성 지지층사에서 정의당은 안 찍는다. 정의당이 지금 통합당이 다시 떠오르고 재집권을 노리고 있는데 통합당이 유리한 짓을 한다. 이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진짜 통합당이 왜 떴냐고. 지난 촛불 시위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41% 대통령 후보로 홍준표 24% 이렇게 나왔어요. 안철수 21, 유승민 7, 뭐 심상정 6 이렇게 나왔나요? 그러니까 구도가 홍준표가 4분의 1이 안 나왔다고요. 자유한국당 후보가. 유승민 합쳐도 30% 조금 넘는 거예요. 근데 유승민이랑 홍준표의 표를 합쳐가지고 30%는 넘지만 만약에 양쪽이 단일화를 했다면 특히 홍준표로 단일화가 됐다면 유승민 찍었던 표 상당수는 셉니다. 안철수 쪽으로도 세고 문재인 쪽으로도 세요. 심지어 심상정 쪽으로도 세요. 그러니까 박근혜 파면을 계기로 해서 자유한국당의 파이가 확 줄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 지지자들이 협박을 합니다. 홍준표가 쫓아온다고. 뭘 쫓아와. 41대 24인데. 10대 6인데요. 비율이. 근데 그걸 누가 올려줬냐고. 미래통합당이 왜 지금 추격하고 있냐고요. 그렇게 크게 추격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 위성정당 그것 때문에 비례의석을 확 많이 가져간다. 이것 때문에 얘기 나오는 건데 그걸 뭐 정의당이나 소수정당한테 어쩌라는 거예요. 민주당 지들이 똑바로 해가지고 미래통합당으로 갈 표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저희 게시판에도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올라왔어요. 민주당과 진보정당은 동반 상승 동반 하락한다. 그리고 그 도출하는 결론이 뭐냐면 민주당 까지 말라는 건데 민주당을 자, 그 동반 상승 동반 하락 이론은 진짜 김어준 씨였나요? 이거 퍼뜨린 사람이? 말도 안 되는 팩트 체크도 안 되는 이론이에요, 이게.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갭 참패를 했습니다. 그때 민주노동당이 8.1%가 나오면서 제3당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광역 비례대표의원 배출하고 그랬었던 선거 2002년입니다. 어디 이게 동반 하락이에요. 한쪽은 올라가 한쪽 내려갔지. 그다음에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노동당이 갖고 있었던 그 울산 지역 구청장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정당 지지율은 12%가 나왔어요. 2004년 지방선거 총선 때 13%하고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열린우리당만 그냥 작살난 거예요. 그 선거에서. 나머지 선거에서 동반 상승 동반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 건 뭐냐. 그거는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 감싸져 가지고 같이 올라간 게 아니고요. 한나라당이 찌그러지면서 둘이 같이 올라간 거예요. 한나라당이 찌그러지냐 아니냐 이 변수지 민주노동당이 민주당한테 어떻게 하느냐 이게 변수가 아니라고요. 개뿔이나 이거 인과관계라든지 이게 안 보이나 선후관계가. 민주당이 잘못하면 한나라당 올라가는 거예요. 구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 총선도 그렇고 지난 대선도 그렇고 민주당이 왜 이겼어요? 민주당이 뭐 자기가 잘해서 이겼어요 솔직히? 뭘 잘했는데 뭘 보여줬어요? 인재 영입 어벤져스 그거는 그 지지자들끼리 마스터베이션 하는 거고 박근혜가 못해서 이긴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 이번에도. 민주당이 못하면은 얘네들 이름 자꾸 바꿔가지고 통합당이 뜨는 거라고. 자, 지난 조국 사태 때부터 민주당 꼬라지가 뭐예요? 국민들이 싫어하는 선택을 해왔고 어지간하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지율도 아무리 낮아져도 긍정 부정이 비슷했고 긍정이 조금 높았습니다. 조국 사태 전에는. 그리고 무슨 정책을 추진한다 하면 외교 안보라든지 이쪽에서 남북관계 잘 풀리는 거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고 경제정책에서도 지지가 조금 더 높았어요. 부동산 말고는. 이 구도를 뒤집어 가지고 45대 55로 만든 게 조국 사태라고요. 근데 이게 진정이 안 되잖아요. 추미애 장관 뻘짓거리 한 것들로 올해 초까지 이어졌던 건데 여기서 무슨 자기들이 통합당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민주당에서 통합당으로 옮겨가는 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당층에서 그냥 붙거나 아니면 숨겨져 있던 지지율이 드러났거나 그러면 그걸 누르거나 혹은 통합당 표를 깎기 위해서 민주당이 잘해야 됩니다. 정의당이나 뭐 이런 그 진보정당이나 혹은 국민의당, 민생당 이런 정당들도 통합당 표를 깎아줘야죠. 다 같이 깎아줘야 되는데 누가 깎기 제일 유리하냐고요. 민주당이 잘못했을 때 표가 통합당으로 결집을 하듯이 통합당 표를 깎으려면 일단은 진보정당보다는 더 보수적에 해당하는 정당이 일단은 깎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들 중에서도 제일 큰 당이 깎는 거예요. 통합당이 치고 올라온다면서 왜 소수정당이 손을 벌리고 지랄이냐고. 이게 지금 나는 그런 인간들에게 당신은 친구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쥐가 밖에 나가가지고 재산 까먹고는 집에 돌아와갖고 동생 재산 털려고 하고 있어. 동생 형제 관계도 아니지만 사실. 만만한 게 진보정당이고 소수정당이야? 그런 싸가지를 버리지 못하는 이상은 통합당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난 촛불 항쟁이 만들어준 게 뭐예요? 통합당으로 살짝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었던 정치 지형을 바꿔주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파괴적인 통합당 입장에서 파괴적인 정치 변화가 있었던 거거든요. 민주당이 진짜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20년 집권이 가능할 수도 있는. 근데 20년 집권이라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20년 동안 집권하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정권이 교체되는 게 민주주의예요. 자, 미국 보세요. 미국이 8년 주기로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클린턴 8년, 부시 8년, 오바마 8년 이렇게 돼요. 지금 트럼프 4년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선을 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미국 민주당이 바이든을 후보로 내려고 하고 있는데 바이든은 패전 처리용이에요. 민주당도 기득권 집단인데 미국에서 민주당 기득권 세력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예요. 이번에 바이든을 내보내서 패전 처리를 한다. 그리고 바이든을 왜 내보내느냐. 바이든 나이가 많아요. 다음에 못 나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면 끝이에요. 바이든으로 샌더스를 막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경선 때 초반에 떴던 부티지지 굉장히 젊은 성소수자이기도 한 그 사람이 뜰 거예요. 미국판 마크롱으로 뜰 거란 거죠. 그게 뭘 의미하느냐면 8년 주기라는 정권 교체의 이 패턴을 뻔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나마 샌더스가 나가줘야 그 판을 깰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 미국 정치 얘기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10년 주기 정권 교체가 있었는데 촛불 항쟁으로 미통당은 당분간 정권을 못 잡는 당이 돼버렸는데 이걸 다시 살려줬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미래통합당 2027년에는 정권 다시 가져옵니다. 가져가요, 자기들이. 2022년에는 민주당의 비문계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명이죠. 추격되는 것이. 이재명, 이낙연. 이낙연은 친문 이미지는 또 아니잖아요. 김부겸. 뭐 이 정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그냥 법칙이라니까. 근데 이 패턴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통합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패턴을 누가 만들었냐고. 다시 그 패턴으로 돌아가게 한 게 누구냐고요. 조국 사태와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럼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그걸 다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소수정당한테 표를 가져가려고 하냐고. 소수정당 그 표 얼마나 된다고 가져가요. 이게 이런 무능이 어딨어. 위성정당 프로젝트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민주당까지 위성정당 만들면은 소수정당이 가져가는 의석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위성정당에 대해서 일단 저도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위성정당에 대해서 이제 한때의 보수논객 사이에서 뭐 지역구 후보를 안 낸다. 그러니까 통합당의 지역구 후보들이 무소속이나 위성정당으로 나간다.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거꾸로였죠. 비례대표를 위성정당으로 내는 쪽으로 갔고 이 사태를 충분히 예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애초에 선거제도 개혁 운동할 때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저도 그 논자와 운동가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애당초의 선거법 개정안에서는 석패율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비례대표 의석이 75석이나 됐고 그중에 상당수 뭐 적지 않은 수를 석패율로 할당하는 거기 때문에 석패율이 있는 이상은 위성정당을 내면 그 위성정당의 당선자는 지역구에 출마를 안 하잖아요. 아무도. 그럼 석패율로 가져가는 의석이 없게 되고 본정당인 통합당 입장에서도 자기 석패자들이 있는데 비례대표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비례대표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석패율제를 못 챙겨간다고요. 그래서 원안대로면 위성정당은 거의 출연하기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추진이 돼버렸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미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죠. 근데 요건 있어요. 요번에 미래통합당은 정당 후보자 정당 토론회 있잖아요. 각 지역구별로 이렇게 토론하는 거 말고 정당 토론회 거기에 출전을 못하게 됩니다. 비례대표 등록을 안 하면 출전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 말고도 광고도 못 내게 돼요. 그것 때문에 살짝 골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비례대표를 한두 명 정도 내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하고 표가 분열이 되는데 얼마 전에 저희 게시판에 어떤 분이 미래통합당하고 한국당 둘 다 비례대표 후보 낼 거다. 그게 그들한테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복잡해요 계산이. 표가 어떻게 분할될지 이것도 따져봐야 될 일이고 만약에 그 TV토론 나오려고 미래통합당에서 비례대표 2명을 냈는데 표가 통합당 쪽으로 확 쏠려서 한국당 얼마 안 나오고 이러면 통합당에 비례대표 2명인데 당선자가 뭐 10명이다 이러면 10명까지는 안 나오겠죠. 한 5명이다 이러면 그 나머지 3개는 날아가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줄어요. 이게 계산 복잡하다고요. 어쨌든 간에 위성정당을 통합당이 내면 한국당이 비례대표에만 딱 등록해서 가면 소수정당이 가져갈 의석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석을 깎지는 않아요. 그 위성정당이 민주당 의석을 깎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합당 의석을 불려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웃기는 게 통합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갈 거라고 하는데 그럼 통합당이 지역구에서 130석인가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과반 의석 갖고 가려면. 지역구가 253개거든요. 그럼 지역구 과반을 갖고 간다는 건데 통합당이 어떻게 하냐고 선거를. 우리나라는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가 더더구나 힘든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자 정당 지지율만 갖고도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나라들이 스웨덴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유럽 대다수 선진국들은 전면적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만 보고 정당 의석수를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려 300개 의원 중에 253개 85% 정도를 지역구에서 뽑고 그 지역구에서 한 명씩 뽑아요. 이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당일날 출구조사를 해도 지난번 총선 때도 왜 자유한국당 그 새누리당 의석이 120 내지 145 이렇게 폭넓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게 조사를 잘못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기에 따라서 하룻밤에 십수석 수십석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역구별 판세가 다 다르고 지역구별로 당이 얻을 수 있는 득표들이 다 다르잖아요.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아니 벌써부터 뭐 미래통합당이 과반을 갖고 가는 이따위 소설을 왜 쓰냐고 이 새끼들이.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북한이 쳐들어온다 해가지고 독재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성정당 프로젝트를 미래한국당이 하면 소수정당 의석, 지역구 의석이 지지율에 못 미치는 소수정당 의석을 깎아내립니다. 그럼 여기에 민주당이 위성정당으로 끼어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통합당 의석을 깎죠. 통합당이 부당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의석을 깎는 건 맞아요. 근데 소수정당 의석도 똑같이 깎는다고요. 그래서 최종 시뮬레이션을 대충 해보면 과거의 선거제도 때보다 더 나빠져요. 비례성이. 소수정당이 지지율에 못 미치는 만큼, 그 의석수가 지지율에 못 미치는 만큼 그 부족분을 갖고 가는 게 더 줄어서 결과적으로는 예전에 그 병립형 비례대표제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유력해요. 이 짓거리를 민주당이 하겠다는 건데, 근데 민주당이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기는 어려우니까 시민사회라든지 다른 정당하고 연합해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아이디어도 좋지 않은 아이디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 정당의 독자성을 왜 훼손하냐고. 그리고 전우용 잘 걸렸어. 전우용 이런 인간들이 노회찬 전 의원이 예전에 2012년 총선 앞두고 있을 때 2011년에 제시한 건데 야권 단일 가설 정당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이게 노회찬 정신이고 노회찬 정신에 따르면 이번에 연합정당을 비례대표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는 게 노회찬 의원이 그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문성근 씨가 야권 대통합 운동하고 한쪽에서는 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통합 얘기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통합 얘기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진보신당은 일단은 독자 노선이었고 그러면서 민주노동당 정도하고는 통합 얘기해 볼 수 있다 이 정도였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단일화라든지 통합에 대응하는 그리고 이 여기에서의 대응은 절반 이상은 맞서는 거예요. 노회찬의 그 방안은 통합을 하지 않기 위한 방안입니다. 적어도 민주당하고 통합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정권교체가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고 설령 진보정당 입장에서는 정권교체보다는 시대교체, 정치교체, 더 큰 스케일의 시스템교체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하지만 외면할 수는 없게 된 거예요. 대중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당시에 여당은 한나라당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지금 야당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고육지책을 내놓은 거고 결정적으로 그 야권 단일 가설 정당은 지역구 후보를 위한 거였어요. 비례대표가 아니라 비례대표 연합이 아니라 비례대표에서는 각 당이 후보를 내서 각 당의 지지율에 맞게 가져가고 지역구에서 당 이름을 노회찬 의원이 신박하게 제안했는데 당 이름을 야권 단일 후보 이렇게 지었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 2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각 정당의 그 후보자들이 단일화 경선에 임한 다음에 거기 경선에서 뽑힌 사람은 야권 단일 후보라고 하는 그 정당에 임의적으로 가입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 가설 정당이에요. 그러고 나서 선거 끝나면 각자의 당으로 돌아가는 이거였습니다. 비례대표를 단일화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지금은 더군다나 민주당이 여당이에요. 여당하고 야당 단일화는 달라요. 뭐 이게 뭐야? 명분이 뭐가 있어요? 지난번에 노회찬 의원이 제안을 했을 때는 그때는 정권교체인데 이번에는 뭐예요? 정권교체야? 아직도? 미래통합당이 여당입니까?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했던 얘기를 다 왜곡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견강부의 아전인수를 하고 자빠졌어요. 전우용은 진짜 이 사람은 뭐야 이 사람은 도대체. 10년도 안 된 일을 조작하는 사람이 날조하는 사람이 무슨 역사학자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거는 신채호 선생이 한 말도 아닌데 이런 말 막 짓거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휘둘리는 사람이야말로 미래가 없어요. 각자의 당이 그 비례대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겁니다. 그리고 연합을 만들 경우는 뭐 외국의 연합 얘기를 하는데 외국의 연합은 혼자 힘으로 그 국회 의석을 만들 수 없는 정당들이 연합하는 네덜란드에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근데 뭐 정의당이나 이런 당 정도는 독자적으로 그냥 비례대표 의석 내는 당이잖아요. 왜 들어가요 거기를. 녹색당이 거기 또 휘말려 있는 상태인데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녹색당 대표자였던 분이 하성수 변호사가 그냥 자기가 혼자 탈당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단독 결정입니다. 당의 차원의 결정이 아니에요. 당원들도 물론 찬성하는 당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성하는 당원이 많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자, 그 시나리오 왜 실패하냐면 지금 그 제안이 정의당, 미래당, 녹색당 이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이 정당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민주당의 페이스에 휘말려들면 이 정당의 독자적인 그 개척은 불가능해집니다. 민주당한테 개평 받아먹는 당이 될 뿐이에요. 잘해봤자. 근데 민주당이 뭘 잘해줍니까? 민주당하고 노선도 많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하고 진보정당이 손을 잡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미래통합당 표를 깎으면 되는 거라고. 지가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을 고뇌에 빠뜨리냐고. 그러면 자, 위성정당 어떻게 돌파해야 되느냐, 민주당 입장에서. 제가 민주당이면 비례대표에서 손 뗍니다, 그냥. 후보 안 내요. 민주당이 변화된 선거제도에 맞춰서 비례대표를 낸다 해도 17석 중에서 최소 17석 중에서 자기 지지율만큼만 가져가는 거거든요. 17석이라고 쳤을 때 민주당이 뭐 넉넉 잡아서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40% 나온다 치면은 한 7석 가져가는 거죠. 30% 나오면 5석 가져가는 거고 한 대여섯 석 정도가 유력하다고 봐요. 그거 포기하는 겁니다. 대여섯 석을. 비례대표를 뭐 영입 인사를 위해서 쓰는데 아니 정치를 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은요. 지역구로 나가세요. 뭘 따로 비례대표를 해. 그럼 별도의 비례대표 후보 없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비례대표도 전국이라는 하나의 지역이잖아요, 또. 그럼 민주당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손을 떼는 겁니다. 위성정당 만들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이 손을 떼고 그냥 미래한국당을 막아주십시오. 요것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 이게 뭡니까? 미래통합당하고 우린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접전 지역의 승부수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5석, 7석 포기하고 지역구에서 그보다 이상 의석을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위성정당 때문에 통합당 의석이 민주당보다 더 많이 나온다 칩시다. 과반은 못 가져가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총선에서 누구 하나가 과반을 가져가는 시나리오는 무슨 대단한 큰 사건이 있지 않은 이상 어렵습니다. 그래요. 한국 정치 구도가. 제대로 된 다당제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번 총선 결과가 지난 총선보다 더 양당제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지만 과반 의석을 가져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한 당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의석을 합쳐가지고 민주당보다 많을 경우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머지 정당들이 한국당 쪽에 안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선거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 보고 무슨 대의 명분을 따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리라고요. 실리가 이거예요. 실리를 제대로 챙기는 게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또 우리는 양보해야 되나요? 우리는 뭐 맨날 그래야 되나요? 이따위로 얘기할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을 텐데 니네가 뭘 얼마나 양보를 했어요? 뭘 얼마나 희생했는데 미래통합당의 재집권이 겁난다고 미래통합당이 정권 잡고 있을 때 송전탑 반대 시위하고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하고 잡혀간 사람들 그 민주당 지지자 얼마 안 됩니다. 민주당 꿀 빨았지. 박근혜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 솔직히. 정권 때는 정권이 상대방한테 넘어가 있을 때는 정권 중반기에 선거하는 거 유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땡뽀가 제1야당이에요. 지금 미래통합당이 가난해 보입니까? 미래통합당 또 꿀 빠는 놈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뭐 그렇게 자기들이 약자 피해자라고. 조국 씨가 코링크피 설립 들어간 거 박근혜 정권 때고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로 지랄할 때도 박근혜 정권 때였어요. 해쳐먹을 새끼들은 정권이 어디로 가든 해쳐먹는다고요. 그래 놓고는 자기네들이 실책해가지고 미래통합당 지지율 올려줄 여지를 만들어 놓고 소수정당에 손을 벌립니까? 닥치세요 좀. 닥치세요 하니까 손혜원 의원 생각나는데 손혜원 의원이랑 정봉주 의원이랑 열린민주당 만든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만드세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 안 낼 경우에 민생당도 싫고 정의당도 싫고 녹색당도 싫고 국민의당도 싫고 이런 사람들 찍을 표도 있어야 되잖아요. 좋습니다. 그 사람들 표 받아가시고 극성 민주당 지지층 표도 한번 계산을 해보죠. 열린민주당이 얼마나 나오는지. 꽤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많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거는 찍는 분들의 성향이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알아보고는 싶어요. 참고가 될 거니까. 하여간에 결론 말씀드리면 큰 놈들은 표가 더 필요하면 큰 데 가서 찾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당제와 선거제도 2030년을 향한 정치개혁 가이드북 김수민 저 책이 나왔습니다. 이북이고요.
무료로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공유지대 이커먼즈 검색을 하시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금방 제 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료니까요. 예, 줘도 못 보는 그런 사태는 없기 바랍니다.